안녕하십니까.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산업연구원의 이슬기라고 합니다.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 해상풍력 시장이 어째서 주목받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관련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입니다. 먼저 그린 뉴딜은 기존의 탄소 기반 경제에서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가치로 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포스트 코로나 3대 정책 기조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이 되었고요. 2025년까지 총 73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65만 9천 개를 창출하겠다는 상당히 도전적인 계획입니다. 이 그린 뉴딜에서 해상풍력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린 뉴딜이 경제의 저탄소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철강 석유화학 같은 온실가스가 구조적으로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의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상풍력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의 핵심 내용 중에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분야에만 2025년까지 35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20만 9천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이 여러 개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용량을 2019년 12.7기가와트에서 2025년 42.7기가와트로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는 그린 뉴딜보다도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가스, 온실가스와 산림 등이 대기 중으로부터 흡수하는 온실가스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그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올해 중으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굉장히 바쁘게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7억 3천만 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어려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요.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보급을 함으로써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온실가스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없애면 좋겠지만 최소한 거의 없애는 수준까지는 간다는 것이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그런 뒤에 제조업이나 운송수단과 같이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던 분야에서 화석연료 대신에 청정 전기를 활용하면 이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을 이론적으로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미량의 온실가스를 이걸 포집을 해서 땅속에 묻거나 활용하는 CCUS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그 탄소 중립의 어떤 이론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이라는 것은 탄소 중립의 가장 1차적인 전제 조건이고요. 오늘 살펴볼 것처럼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그 유망성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력산업의 개요로 넘어가겠습니다. 풍력산업은 터빈 제조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 경쟁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육상 풍력 시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터빈 대형화와 양산 기술을 확보를 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이끄는 주요 기업으로는 덴마크의 베스타스,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GE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과 기술 격차 축소를 통해서 최근 중국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한 40% 정도까지 확대가 됐고요. 세계 터빈 생산 상위 10개 기업 중에 중국 기업들이 골드윈드, 인비전, 밍랭 등이 이미 포진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풍력 시장은 10메가와트급 이상으로 터빈의 대형화가 전망되고, 그리고 신규 시장은 육상 풍력이 아닌 해상 풍력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해상 풍력의 성장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데요. 이미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에서도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을 거의 2배 이상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력산업 공급망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풍력산업의 공급망은 크게 풍력 발전 시스템과 단지 개발 및 운영의 두 부분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개괄적으로 이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워나 하부 구조물과 같은 지지 구조물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레이드나 증속기와 같은 터빈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소수의 기업만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생태계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부품 제조 부문보다도 건설이나 운영, 개통 연계 등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더욱더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이노베이션 로드맵으로부터 일부 발췌를 했는데, 이거는 간단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원출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풍력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마나 빠르게 보급될 전망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육상 풍력이 해상 풍력을 설치 용량의 측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 2019년을 기준으로 한 21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장세 그 자체는 해상 풍력이 여전히 2배 이상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육상풍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육상풍력은 중국이 세계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그 뒤를 미국이 따라가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두 국가만으로도 세계 육상풍력 설치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맨 아래에 있는 약 1.4GW로 세계에서는 19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넘어가면 육상풍력과 달리 해상풍력은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영국은 북해에 있는 그 풍부한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설치 용량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독일이나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육상풍력 용량에 비교하면 해상풍력 설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모양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3메가와트 정도로 30메가와트를 기록한 미국보다 한 단계 앞선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최근 한 15년간의 해상풍력 보급 추세를 살펴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에는 매년 신규로 설치된 해상풍력 발전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 해상풍력 시장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4%의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지역적으로는 유럽이 3.6GW, 중국이 2.4GW로 2019년에는 이 두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풍력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육상풍력과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신규 시장은 앞으로 해상풍력 위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를 이 그림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막대기 밑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2010년에서 12년까지의 3년간은 전체 풍력 신규 설치 용량 중에서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4%가 되고요. 17년, 18년에는 8%, 그리고 19년에 오면은 전체 신규 풍력 설치의 10%가 해상풍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도까지는 대부분의 신규 풍력 발전기 설치가 유럽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상풍력과 달리 해상풍력 시장은 유럽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국도 2015년부터는 매우 공격적으로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좀 청록색으로 표시된 게 중국의 신규 설치 용량인데,
2016년에서 19년 동안 4년 동안만 설치한 용량을 계산을 해보면 약 5.8GW로 이게 중국의 2019년 현재 총 해상풍력 보급량인 6.8GW의 대부분이 최근 4년간 설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해상풍력 보급 전망치입니다. 출처는 앞에 그림과 같이 글로벌 윈드 에너지 카운슬이라는 곳의 2020년도 보고서고요. 2030년까지 총 205GW의 설비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5%가량은 2025년 이후에 설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상풍력의 보급이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려면 그 전까지 트랙 레코드를 쌓고 풍부한 실증 경험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와 같이 유럽이 앞으로도 여전히 해상풍력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전망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막대기가 유럽의 매년 신규 설치 보급 전망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 2030년까지도 전체의 한 절반가량은 유럽에서 설치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그림에서 봤듯이 중국도 최근에 급격한 성장세를 당분간 이어갈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중국의 누적 신규 설비 용량이 한 54.4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게 유럽의 92.8GW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른 확대 속도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도 여기서 관찰이 되는데, 미래의 해상풍력 시장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빠른 속도로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25년 이후에 두드러질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 대만,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의 5개 국가에서 공격적인 보급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신규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2.0GW, 일본 1.5, 대만 1.0, 인도 1.0, 베트남 0.7GW 순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상풍력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중국이 아시아 내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아시아 내 비중이 한 95% 정도에 달했는데, 중국 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2030년에는 이 수치가 한 46%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의 연도별 풍력 보급 현황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선 그림에서는 기가와트 단위의 숫자를 보셨다면, 여기서는 지금 특히 위에 있는 표에서는 단위가 메가와트, 즉 1000분의 1로 스케일이 다운된 것에 유의를 하시면서 표에 있는 숫자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신규 풍력 설치 용량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208메가와트를 신규로 설치했던 2015년을 제외를 하면 200메가와트를 넘어서지를 못했었는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조금 전에 보셨던 세계 풍력산업, 해상풍력산업 현황과 전망은 해상풍력에만 한정된 숫자였는데, 지금 두 가지 표 중에서 위에 있는 표, 특히 첫 두 줄은 전체 풍력에 대한 숫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상으로만 한정을 하면은 위에 있는 표의 네 번째 행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2017년이 되어서야 38메가와트가 설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상풍력이 국제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왜 보급이 더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설비 용량에 대해서 위의 표로 살펴봤고요. 밑에 있는 표에서는 발전량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 생산 공장에서의 캐패시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발전량은 실제 제품의 생산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량 기준의 보급 확대에 따라서 발전량도 2013년에서 2018년에 약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들과의 상대적인 성장 속도에서는 좀 뒤처져서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 내의 비중의 측면에서는 2013년에 5.4%였으나 2018년에는 이게 4.7%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그동안 풍력이 아니라 태양광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발전량과 대비한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숫자가 더 초라한데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 내에서 풍력은 한 0.4%의 전원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보급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 부문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끌고 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발전 쪽 관련된 주요 정부 정책으로는 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정권에서 낸 정책들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목표를 밝힌 첫 번째 정책은 나와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발표가 되었고 여기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정책에서 이 숫자를 기반으로 정합성을 맞춰서 세부 전략들을 수립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라서 제목에 30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2018년부터 30년까지 설치되는 신규 설비가 약 48.7GW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97%를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청정에너지로 보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 중에서 풍력은 16.5GW로 한 3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은 2030년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풍력이 한 28%, 그러니까 17.7GW가 보급될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제인 해상풍력으로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해상풍력의 2030년까지 신규 설치 용량은 12GW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풍력이 전체가 16.5GW이니까 이게 73%이고요. 전체 신규 설비 48.7GW랑 비교를 하면 해상풍력은 한 25%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가 된 뒤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잇따라 발표가 됐습니다. 19년 4월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9년 12월에는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작년 7월에 해상풍력 발전 방안,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리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같이 오늘 여기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해상풍력과 가장 관련이 높은 그 해상풍력 발전 방안이라는 정책에 나와 있는 것에 제시된 보급 전망에 대해서만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해상풍력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해서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메가와트급을 넘어서 기가와트급 발전단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태양광이 킬로와트급 자가용으로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는 것과는 이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데 이러한 이점을 살려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고자 정부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신안에 8.2GW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새만금이나 울산, 제주 이런 풍력 자원이 풍부한 곳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 해상풍력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보급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이 2018년, 2019년에 목표보다도 좀 초과해서 설비 보급이 달성이 되었는데 해상풍력은 조금 예외였습니다. 부진했었는데 그 이유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해상풍력은 일단 어업활동에 지장을 끼친다는 어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육해상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에 플리커링이라고 해서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계속 빛을 차단을 해가지고 깜빡거리게 하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민원도 또한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좀 극심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서남해 해상이나 이런 탐라 해상 같이 많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좌초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 수용성의 부족은 단순히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불확실성과 비용을 증가시켜서 투자 환경의 악화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취약한 산업 생태계입니다.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서 시장 형성이 늦어졌고 그러면서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경험이 쌓이지를 못해서 기술력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30%에서 2020년 50에서 60%까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증속기나 발전기, 블레이드와 같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부족하다는 한계점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전 단가가 다른 전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또 초기 투자 비용도 크게 발생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발전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발간된 지가 조금 된 자료이긴 한데요. 그 2018년 한전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재래에너지원이랑 비교를 하면은 한 서너 배 정도 더 비싸고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해도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보다 해상풍력이 한 1.5배 정도 아직까지는 발전 단가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투자 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게 한 메가와트당 20억에서 3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1기가와트급 단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2조 원에서 3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라서 이게 이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해상풍력 보급 확대의 애로사항을 정부에서도 이미 잘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발표된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그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 나온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입니다. 여기에는 그 개별 프로젝트들의 개발 타임라인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단계들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인데 일단 22년부터는 8MW급 터빈 개발에 들어가고 26년부터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0년 이후로는 12MW급 초대형 터빈 개발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는 어민들의 조업구역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곳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져서 하부 구조물 건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인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 해저까지 닿는 구조물 없이 터빈을 물에 띄우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서는 주변 지역 및 주민 지원 확대, 발전사업 허가 전에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와 같이 주민 수용성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는 터빈 대형화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해상풍력이 육상풍력보다 발전 단가가 높은 대표적인 원인이 하부 구조물이나 해저 케이블, 해상 장비 이런 것들을 임대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터빈을 대형화함으로써 더 적은 수의 발전기와 하부 구조물로 풍력단지를 구성을 하면 똑같은 규모의 단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운송 제약이 육지보다 덜하기 때문에 이 터빈 대형화가 요구하는 한 100m 이상의 긴 블레이드를 비교적 쉽게 운송을 할 수가 있어서 대형화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드맵에도 그런 계획들, 기술 개발 계획들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이유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터빈 대형화가 진행 중입니다. 2000년에 세계 평균 터빈 용량이 한 1.5MW였는데 2020년에는 이게 6.5MW급까지 커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서 좀 뒤처져 있는데 지멘스가 올해 14MW급 터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고 베스타스랑 GE는 각각 9.5, 12MW급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용화된 터빈은 한 5.5MW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작년 10월에 유니슨에서 10MW급 해상풍력 전용 터빈 개발에 나서가지고 22년 하반기에 시제품을 제작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여기 로드맵에 나온 것과 같이 좀 기술 개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들으면서 평소에 진짜 궁금했던 건데요. 중국의 이 해상풍력에 대해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연구원님 해놓으신 이 숫자에 보면 육상풍력도 보면 이게 중국이 단연 1위고 네. 그리고 해상풍력도 이게 3위인데 거의 1위하고 수준이 비슷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량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 실제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좀 소재 부품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뭐 지멘스나 GE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풍력발전기에 특화된 전문기업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이 보셨겠지만은 지금 중국이 육상풍력 1위, 해상풍력 3위라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되게 빠르게 보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지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위 안에 벌써 중국 기업이 3개가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뭐 단일 국가의 기업으로는 어디 뒤지지 않는 그런 기록이라서 경쟁력을 논할 때 뭐 중국 기업을 이제는 빼놓고는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국내 이런 해상 풍력 사업에 국내 철강사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이유 때문에? 터빈 같은 부분에 경쟁력이 너무 취약해서 네네. 주로 이제 외국 기업 쪽으로 많이 이것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국내 철강사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부 쪽 이야기들을 정부랑 이제 저희는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고민을 너무 잘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어서 생각을 하시려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원 계획이 향후 한 15년에 대해서는 딱 나와가지고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더더욱 그런데 이 보급 확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획이 맞춰져 있는데 그거를 외국 기업들의 어떤 부가가치 확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좀 이것도 제 희망이 들어간 거긴 한데 이제 그런 걱정을 실현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제 희망이고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국산 자재를 쓰고 터빈을 사용하면 발전 단가가 높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럼 그렇게 높아진 발전 단가를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100% 다 전가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그걸 어떤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 뭐 그런 정책은 있습니까? 보완이라 하시면 어떤? 어떻게 보면 국산 자재를 썼을 때 그 높아가는 그 비용, 발전 비용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뭐 몇 프로를 뭐 부담을 한다. 그게 100% 다를 뭐 국민들한테 전가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계획이 일단 제 생각에는 네. 국산 자재를 씀으로써 발전 단가가 더 올라가는 게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뭐 이를테면은 터빈 제조사에서 국산 부품들이 대량 생산을 하지를 못하니까 단가를 맞추지를 못해서 이미 이제 납품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를 이제 그 발전 단가 이야기를 따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기요금이 이게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좀 굉장히 국민들이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면 좋은 거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럼 줄일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온실가스를 없애고 싶으면은 당장 전기 끊고 뭐 자동차 다 멈추고 공장 멈추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용까지를 우리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고 결국은 보는데 요즘 이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그린 뉴딜 이런 굉장히 좀 용감한 그런 계획들이 정부에서도 내고 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라는 걸 보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국민적인 공감대도 일정 부분의 비용 상승까지는 감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사이 뭐 철강 산업이 되게 어렵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중국의 부상 이런 걸 해서 굉장히
산업이 어려운데 그 와중에 어떻든 이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새로운 철강 수요처로서 과연 얼마나 이것이 철강업계에 도움이 될까. 그러고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런 강조. 그러나 이게 약간 이제 품질은 좀 까다로운 영역이라 철강 회사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또 그러나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 계획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철강 회사들로 봐서는 이 물량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앞으로 이게 도대체 철강 수요가 얼마나 여기서 유발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저희들로서는 관심입니다. 네. 예. 혹시 제가 지금 답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상풍력 발전 방안 계획에 보시면은 그 예. 단지별로 뭐 신안은 8.2기가, 뭐 서남해 몇 기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정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이를테면은 한 8메가와트급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8메가와트급 하나당 뭐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근데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내수시장만으로 한정을 지어버리면은 아마 조금 규모가 여전히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결국에는 수출 동력화가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또 물고 물리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나라 내에서 트랙 레코드가 쌓여야 되는데, 또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지금 재생에너지 우리 발전, 이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싹 바뀌면 이 계획이 뭐 완전 지연되거나 네. 폐기되거나 뭐 또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따로 또 새롭게 수립을 해서 바뀔 가능성 뭐 네. 이런 건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아마 한 5년 전에 제가 이런 거에 답하라고 했다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작년에 뭐 장기적 탄소 발전 전략 같은 것들, 뭐 유엔에 제출을 한 거에서도 이미 탄소 중립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 맞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합성 맞춰서 낸 계획을 다음 정권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미국을 보면서 저렇게 대통령의 어떤 정권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다음에 당선된 바이든은 또 다시 트럼프가 해놨던 거를 다시 되돌리는 또 모양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부침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저는 초장기로 가면은 2050년까지로 시계를 확장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